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3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다, 공약 후퇴다라는 논란들이 있었고요. 증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이어서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상 직전인 요금들 너무너무 많죠. 우유값 인상도 있고요. 택시요금 인상까지 사실 서민들로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아닌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요금 인상 논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싼 수도요금,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지금 보고서도 국회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도요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지금 2011년 기준으로는 생산원가가 813원 정도 하는데 1立方미터당. 실제로 수도요금은 619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밑도는 지금 그렇죠. 한 요금 76% 정도를 이제 수도요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자료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2009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요금이 1立方미터에 한 603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000원꼴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한 4,600원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2,600원, 이웃나라 일본도 한 1,53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싼 편은 싼 편이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비교하더라고 해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한 2배쯤 되는데, 그렇죠. 2배가 좀 더 되죠. 수도요금은 2배 반쯤 되니까 조금 더 비싸죠.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한 2.2배 정도 되는데. 실제 물값은 한 7배가 되니까 많이 우리나라는 좀 싼 편은 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국민 소득 수준을 비교하더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가는 지나치게 지금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타 국가에서도 원가 이하로 그렇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돗물에 사용되는 비용은 수도요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오르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마 원가 이하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공공요금이라는 그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공공요금이니까 싸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머지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일반 세금에서 주민들이 내는 시민들이 내는 다른 세금에서 메꿔주면서 일부러 가격은 싸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주민들이 내는 다른 세금에서 결국은 메꿔줘야만 되는 부분이죠. 자, 원가 이하로 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거기서 나는 적자는 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메워지고 있고 사실은 어떤 착시 현상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좀 물을 과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과소비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소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물을 쓰는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개 공급해주는 양이 가정용하고 이것저것 다 영업용 다 합쳐서 하루에 한 1인 1인당 한 335리터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2009년도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한 332리터를 쓰는 사이에 1인 1인당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51리터를 쓰는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반 수준. 절반 수준이죠. 영국 같은 나라는 139리터, 더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더 적습니다. 115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좀 비싸지만 232리터. 그럼 우리 소득 수준으로 따져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우리하고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370리터 정도 쓰고 있습니다. 1인 1인당.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수도요금이 좀 비싼 나라는 아무래도 좀 적게 쓰고 있는 편이고 예. 또 수도요금이 좀 싼 나라, 싸다고 소득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좀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에서 좀 물의 과소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싸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아주 비싸면은 상수도용이 비싸면은 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사실 우리가 물을 쓸 때 청소하는 가로를 청소한다든가 또는 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꼭 상수도만 가지고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물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물을 재사용하는 비용이 오히려 상수도값보다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썼던 물을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군요. 안 되는 예. 거죠. 예, 그런 걸 많이 쓰고 또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에 예, 예. 수도를 급격히 발달시켜 왔어요. 예. 특히 지난 60년부터 한 9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공급을 해주게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어느 가정에서나 공급이 다 되고 있으니까 수돗물도 아주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하세요. 그렇죠. 예, 수돗물이 막 싱크대를 터져서 막 이렇게 튀어오를 굉장히 정도의 수압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돼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쓰다가 유럽이나 이렇게 미주 국가 가보면은 수압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시죠? 답답한 예, 경우가 굉장히 답답하시죠. 많았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재사용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물을 사용하는데도 또 돈을 내야 되지만 또 그 물을 버리는데도 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과금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우리나라 예. 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예. 하수도용으로 보면 되십니다. 물을 쓰고 버리면 결국에 하수도로 가는 거니까요. 예, 예. 하수도를 처리하고 하는 비용이니까 예. 이제 그 나라도 이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고 우리도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수도요금도 엄청 쌉니다. 수도요금보다 더 쌉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을 쓰고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수요금도 있긴 있는데 지금 현실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엄청 쌉니다. 모르고 있는 거군요. 예, 거의 뭐 못 느끼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수도 과금 체제가 전국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가격을 가지고 수돗물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습니다. 어떤 체계에 의해서 지금 수도 가격이 정해지는지요? 수도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광역 상수도라 그래가지고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 댐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시, 도에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일 체제로 갑니다. 예. 수자원공사라는 광역시에서요? 하나의 예. 회사가 예. 이제 그 여러 개의 다목적 댐을 가지고 여러 개의 수도 시설과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나눠서 똑같이 이제 수도요금으로 매기는데 그럼 지방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나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예, 예. 수자원공사는 예, 예. 원래 물은 옛날에는 건설부 소속이었어요. 예, 그게 예.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94년도에 예. 수도법이 넘어오면서 지방상수라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 시나 군의 주민들한테 공급해주는 물, 그 시나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지방상수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강원도 평창 같은 데는 예. 실제로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원가가 한 3,400원 듭니다. 예. 그런데 돈을 받긴 그렇게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1,2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 정선 같은 데는 한 2,500원 드는데 한 1,300원 받습니다. 그럼 광역시에서 쓰는 수도보다 더 비싸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0원 정도 걸 받고 있을 것 같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생산 원가가 한 490원 정도 됩니다. 톤당. 그런데 이제 한 450원 정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 지자체마다 전부 제각각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 수도가 좀 열악한 지역, 강원도 같이 이제 재정도 별로 재정 자립도도 예, 예. 별로 높지 않고 예, 예. 그래서 관내나 이렇게 수도 시설에서 늘상 투자를 못해서 시설이 낡은 쪽에서는 누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또 그런가 하면 서울같이 이렇게 대도시가 돼서 아주 집약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예. 이제 관의 그러니까 뭐 관의 길이가 작다기보다는 예. 사람에 비해서 관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집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서는 좀 싸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역시보다 지자체에서 관리해서 공급하는 수도는 원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비싼 돈을 내고 수돗물을 쓰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적자 폭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수돗물을 쓰지만 원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럼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고 요즘 지자체들
세수가 좋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지자체에게 또 부담이 되겠네요. 되죠. 그게 이제 수도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예. 지금 이제 공공요금이라서 묶어서 예. 또 그게 물가에 영향을 준다 해서 그걸 올리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예. 시설을 개선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6%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예.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미니멈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생활을 하려면 100만 원 드는데 돈을 받기는 이제 한 76만 원 정도 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럼 24만 원 정도는 집안의 어른들한테 이제 지원을 좀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싱크대 밑에 좀 누수가 생겨서 물이 떨어져도 바가지로 받아서 그냥 대충 하고 살고 있고 이제 하도 못 견디겠어 가지고서 뭐 문풍지도 좀 바르고 누수 새는 것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누수 새는 것 좀 막고 하려고 한 3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럼 집안 어른이 나도 쓸 때 많은데 너한테 간신히 주는 거야. 예. 그냥 옛날처럼 한 25만 원 받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예.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노후된 시설에 투자를 못하니까 시설은 계속 낡아가는데 예, 예.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바라보고 저게 언제 터지나 그러고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도 가격이 그럼 저 현실화가 좀 되지 않으면 뭐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재정 부담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국민들 건강을 또 해칠 수 우리가 보통 그렇죠. 평창 가면 공기 좋고 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상수도시들이 낙후돼서 그렇죠. 수돗물이 서울보다 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원수가 좋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예. 견디긴 하지만 예. 실제로 시설이라든가 처리 같은 것들은 대도시보다 낫지요. 아무래도 시설도 낡아 있고 관이 특히 많이 낡아가지고 누수가 된다든가 예. 또는 시민들이 그 관을 못 믿어서 관이 이제 많이 낡고 스케일이 끼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생수를 사서 드시게 되고 예. 물을 끓여서 드시게 되고 정수기를 통해서 드시게 되고 하니까 결국 그게 새 국민들이 수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실은 생수나 정수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비용이 더 드는 높을 수가 거죠. 있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쓰는 물을 보면은 예. 가정에서 쓰는 물은 한 177리터를 써요. 예. 평균 가격을 619원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111원 정도 쓰는 꼴입니다. 그럼 한 달에 한 3,400원이에요. 예. 하루 종일 해서. 예. 제가 분당에 있는데 예. 이렇게 분당 시내 어디 사십니까? 분당에 저 죽전 쪽에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광역버스를 타고 한번 나왔다가 예. 들어가려고 그러면 4,000원입니다. 그렇죠. 버스값이 왕복. 2,000원씩 예, 왕복 예, 예. 2,000원. 그러니까 한 달 쓰는 물값이 한 번 광역버스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분들보다 못해요. 더 싸네요. 그렇죠? 예. 그걸 한 10% 올리면 340원 올리는 거거든요. 예. 20% 올리면은 물값을 20%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20%씩 올리냐 그러지만 막상 돈을 따지고 하면 700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700원 정도만 이제 매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이제 하루에 생수 한 병 사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 네. 뭐 생수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사 요새 드십니다만은 가서 드시면 4, 5천 원씩 커피 합니다. 하지 않나요? 예.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거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굉장히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20%가 올려도 크게 그게 부담은? 하루에 700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700원입니다. 한 달에 700원. 예. 개인이 1인당.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되지는 않다고 근데 좀 보죠. 그런 거를 우리 저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실화돼야만 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긴 있는 거죠. 와 있죠. 예. 지금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예. 이제 물값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게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시설은 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이게 낡아서 지는 것을 첫째는 물이 누수가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거의 1년에 한 6천억씩 정도의 물이 누수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더 쓸데없이 물을 더 많이 끌어야 되니까 사고가 납니다. 겨울철에 보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도로 위로 막 물이 얼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지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또 유럽 같은 데도 누수가 돼가지고 도로 밑에가 구멍이 뻥 생기는 걸 모르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뻥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싱크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그런 사고가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겠군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대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 검진을 하는 것도 미리 검진해서 작을 때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억자문해서 능사는 아니다라고. 근데 사실 우리 요즘 사회를 들여다보면 본질을 못 보고 그 옆에 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뭐 전기값을 현실화해야 된다, 수도가 현실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관련 공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지적하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이 비리 안 저지르고 경영 제대로 하면 그 여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가격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수님도 들으셨겠지만 야 여기서 수도값 더 받아가지고 4대강 적자 메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뭐 없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지방상수도는 사실은 공무원들 숫자도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전문성의 강화로 나가야 되는데 또는 뭐 아니면 IT를 좀 접합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나가서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있고 4대강 문제는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뭐 사실 저희도 내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어쨌든 간에 지난 한 거의 10년에 가깝도록 물값을 못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승일 교수 모시고 수도값 현실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바로 이 내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기초연금 정부안의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약 당시와 어제 정부안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공약 당시에는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령층에 월 20만 원 지급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나 인수위는 지급 대상을 그대로 두되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축소했습니다. 이 차등 지급의 방식과 그 폭은 국민연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요. 이어서 설계를 맡은 행복연금위에서는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결국 정부안에서 70%에게만 10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단계를 거칠수록 공약에서 멀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번 안을 두고 공약의 후퇴다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요. 원래 기초연금 취지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이 공약 파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생과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 여론이 아주 들썩이고 있죠.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소개 올립니다. 복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홍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업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요. 네. 이번에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당초 공약보다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어떤 시각에서 보세요? 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발표한 것보다 이제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그분이 원칙을 강조하고 신뢰를 강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변경을 할 건가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분들이 그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권을 잡으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바로 기초연금법을 바꾸면서 즉시 모든 노인분들에게 최대 20만 원 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70% 이하 분들 또 특별히 이렇게 줄이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야기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박 대통령을 놓고 히틀러 운운하면서 지금 아주 뭐 호재를 만난 듯이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이 대표님은 이번에 축소된 그 정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전체 국민 65세 이상 노인 100%에 다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내년이 대상이 633만 명입니다. 633만 명. 그런데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354만 명만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0%가 빠지게 되니까 대상자의 숫자에서 차이가 나서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지급 금액을 전부 다 20만씩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국민연금의 그 소득 비례와 연동해가지고 그 차등 지원을 하는 거죠. 물론 당장은 그 전체 국민의 그 지급 대상자의 90%가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5년, 10년 늘어나게 되면 해마다 만 원 정도씩이 더 이제 그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그 국민 노인이 되실 분들은 평균적으로 1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장 노인 되실 분들은 좀 그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 받기로 예정된 분들은 그냥 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지 않아도 28년도부터는 20만 원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줄여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큰 반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이제 한 거를 보면 그 뭐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노인 65세 넘는 분들이 지금 전 인구 11.7%예요. 근데 17년 후에 2030년 가면 22.3% 해가지고 4분 중에 하나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네, 그다음에 10년 더 있다가 2040년 가면요. 3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32.3이니까 대략.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부터 이걸 잘 정리해 나가야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뭐 이 누구가 뭐 10년 후에 국민연금이 연동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바라봐야 될 수는 없는 형편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도 얘기하기로 임기 중에 당초 공약했던 기초연금 안을 갖다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시기를 조금 뒤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연금 그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되고 금액이 축소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인데요. 대통령께서 뭐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임기 중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것이 갑자기 그 나아져가지고 거의 3조 원 정도 되는 추가적인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의문이죠. 지금 뭐 김한길 대표는 지금 당초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럴 줄 또 알면서도 공약을 밀어붙였으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나 야당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야당 같은 걸 이제 제가 이 공약집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분들은 다주대 2017년까지 맞춰주겠다 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즉시 기초연금법 바꾸자마자 시행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임기 말에는 다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분들도 그럼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알고 아까 그 말씀처럼 알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 나오실 분들은 정말 따지고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늘 대선을 치르고 나면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새누리당 이제 황우여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 모든 분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한 발 빼는 모습.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신 거는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같은 한글을 읽어도 그렇게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요. 분명히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씩 100% 지급합니다라고 했고 플랜카드도 그렇고 TV 토론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님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호상 대표님이 공약을 잘못 보신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의심하는 것은 공약집이 그때 4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이 대선 공약의 그 재원 조달 방안과 이 얼마만큼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예. 거기에도 보니까 14조 6,672억 원 예. 민계가 돼 있고요. 또 공약 이행을 위한 가계부 그 5월 달에 발표했던 거기도 똑같이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일 두 배로 전체 그 노인들 100%에 지급하면 적어도 14조 내지 17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매년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선 치를 때도 경기가 참 안 좋았고요. 네. 그때 또 금년 내년 경기를 전망하면서도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네. 어떤 근거에서 세수를 그렇게 잡아놓고 네.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참 약간 좀 속는 느낌도 들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가 벌써 세수가 7, 8조 원이 이제 세수 부족 상태가 온다고 그럽니다. 예, 예. 이게 작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쟁률이 4%를 생각하고 짜놨던 거예요. 예. 근데 실제 2.7% 그렇습니다.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온 마당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예. 지금보다도 물론 전체 총 세입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세금을 3.9%를 더 걷어서 예. 한 8조 정도, 7조, 6조 정도 더 걷어서 이걸 쓰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세입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년도에도 부채가 50조가 더 늘어납니다. 예. 이런 상황을 고정도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채 가지고 막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근본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지를 한 거를 고정 변수로 두고 세수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 게 순서가 틀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디 나라고 가정살림도 그렇고 세수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지출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출을 뭐 쓰겠다고 그 부채 끌어오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재정 적자 균형 이게 우리가 재정이 이뤄야 되는데 이 재정이 적자가 2008년부터 벌써 6년까지 온 마당에 요번에도 발표한 걸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균형 재정 못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자기 발표했어요. 이렇게 상황에서는 후손들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미 박근혜 후보께서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달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그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김한길 대표 말씀대로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알고도 속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재정적자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2%밖에 안 되는 것을 전문기관 다 예측하는데 계속 4%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뻥을 쳐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에 고의적으로 저는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말을 인정을 하시면서 거부를 안 하시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경제 상황을 예측 못했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돈에 맞춰서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돈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가 학교를 많이 다녀야 되고 노인네를 부양해야 되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가정에도 돈을 버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돈을 번다. 월급 위에 버는 방법은 뭐 있겠어요. 나가서 벌거나 아니면 자기 권한이 있으면 뇌물 먹거나 공무원한테 아무리 돈 벌어오라 봐야 그러니까 뇌물만 먹는 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래 들어올 돈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세금은 세율이 올린다고 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소득, 과세 표준이 올리면 세금이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복지가 절대적 복지는 늘어났고 상대적 복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경제가 계속 좋아하다 보니 세금도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나마도 복지를 했던 것이지 그런 거를 보고 지금까지 복지를 차근차근 해왔는데 이제 요새 어떤 트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 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돈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그런데다가 그 다 써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 아니 누가 그 돈을 주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들어올 구멍을 보고
지출하는 것이 그게 순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예. 홍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별로 할 수 없는데요. 홍 교수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보고 돈 벌어라 한 말이 뇌물 받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대로 된 세수를 거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미 공약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재원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예.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두환 이 부가금은 잘 추징을 하시는데 예. 나머지 세수 부분은 제대로 추징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세수 결손, 경제가 어려져서 예상됐던 것보다 줄어든 세수 결손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이 하시겠다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세제 개편, 예. 세정 개혁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한두 만두 신용만 하고 실수 없게 하니까 돈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제 그래서 개혁은 계획대로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 뭐 부자 증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 대통령께서 굳이 증세를 안 하시겠다 했으니까 저는 증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박 대통령이 기업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높으니까 예. 법인세를 높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상위 수준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실효세율, 각종 비과세 감면을 다 제하고 난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 48조 정도를 세정개혁을 만들겠다 했는데 예. 뭐 그 반이라도 하시면 지금 기초연금 약속은 충분히 지켜도 돈이 남죠. 그 외에도 아까 그러니까 이 지하경제 대표님 양성화 말씀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정권 저는- 초기에는 예. 지하경제 양성화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금융소득 과세 강화라든지 예. 탈루소득을 제대로 추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 하실 수 있는 대표님은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증세를 생각합니다. 동반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 그것이 가능하다. 명목상의 증세는 아니더라도 예, 예.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가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세수 문제를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대세를 잃었죠.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상급식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안들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사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세수가 마련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육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복지, 우리나라 지금 현 수준의 경제 상황, 뭐 준비 상황 등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젊은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편적 복지를 더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뭐 너무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다만 이건희 회장도 그럼 20만 원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한테 20만 원 안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가 이건희 회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번에 빠지게 된 30%의 상위 소득 상위 노인들 30%?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면 별로 큰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서울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실제로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녀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더니 혹시나 나중에 차별을 받을까 봐 예, 예. 몸물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전혀 소득이 없는데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는 30%를 제하는 원칙적인 측면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30%를 포함하지 않아서 예.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다만 이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예. 고정 지출을 안 해도 되게 해줌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논리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도 분명히 그 두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 복지와 예. 경제는 한 가지 다른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경제와 복지가 순수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으니까 바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무상급식이요. 네. 그게 이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제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원가를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상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아이들이 먹고 탈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튀김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건강에도 또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또 이제 부유층 애들은 그거 안 먹고 또 나름대로 도시락을 좀 싸워서 먹는 뭐 이게 참 이중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복지를 누구나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거는. 그러나 복지 수준을 얼마나 높일 거냐 하는 겁니다. 복지는 올라가면 세금이 따라 올라갑니다.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세율이 100%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여기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야, 복지가 다 올라가면 세율이 100%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상대적 복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절대적 복지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순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지 지출이 어느가 급하다는 걸 가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를 먼저 내놓는 거는 그거는 성급하고 오히려 재정을 망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 복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름발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이거를 계속 지금 우리 아까 600만 명이라 하셨습니다. 600만 명 넘는 분에게 24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2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만 20만 원이니까 새가 올라가면 더 올려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노인이 지금 600만 명이지만 지금 11%는 600만 명에 5천만 명에 그게 3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수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런 걸 보면서 차근차근히 조금 더 보편적으로 늘려는 가더라도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을 했던 시기를 보니까 국민소득 15,000불,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2만 4천 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저는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을 했더니 그 질이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예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질이 낮은 데도 있고 질이 높은 데도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는 확실히 학문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많이 나와 있는데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앉아서 먹던 것보다는 전체를 다 먹게 되고 또 국가가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서 질이 높아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그 고등학교를 4가지로 나눠가지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교 평준화를 해소하고 깨버리고 났더니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더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의 그 추진의 핵심을 담당했던 교수님께서 다시 평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특목고, 자사고 부분에 대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보편적 교육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해서 질이 떨어졌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또 독일, 프랑스 질이 낮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나라마다 사회 문화가 있는 거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지금 이런 그 급격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 이제 많이 늘어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현지에서 복지는 좋다 그래요. 올리자, 내라. 누구한테 내라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걸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국민과 우리나라의 이 유럽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문화, 역사, 또 지금까지 금융자산,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 갖고 있는 그런 선진국, 이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형편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뭐 외국의 소득이 얼마였을 때 우리가 됐다 이런 걸 가지고는 지금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고 그것도 변화도 뭔지는 하더라도 변화 폭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하되 점진적 변화가 되지 급진적 변화가 오면 다 깨진다. 따라서 안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형편과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재정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율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온 거였지. 세금은 우리나라의 75%가 세금이 22개 중에서 3개에서 75% 거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그게 75%. 그게 다 장사에 의해서 더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제로예요.
법인세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경제를 일으키는 거에 이게 장애가 없는 정도에서 모든 것들이 순서로 끌어올라가야지 어느 뭐 복지라고 해서 망고의 진리다 이렇게 해서 막 해줄 수는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또 보면은요. 이거를 지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기준으로 해갖고 차등 지급하는 안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을 지금까지 열심히 오래 부은 사람에게 또 역차별이다 하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부 발표대로 예. 전체 그 70% 노인들 중에 90%가 20만 원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인이 되실 분들이 예. 10년, 15년 뒤부터는 이제 1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데 예. 역차별도 문제지만은 예.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점점 키워서 예. 이것이 상당 부분 그 다수의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흔들기 시작하면 누가 국민연금을 승시하게 넣고 누가 더 오래 넣고 누가 더 많이 넣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될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건들지 말을 것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 연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취지가 다른 정책인데 예. 상당히 무리하지 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봅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같으면은 국민연금에 이 시기에서 이제 연동하게 되면 누가 좀 손해보고 이런 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생각할 게 뭐냐. 우리 지금 현재의 노인분들은 과거에 연금을 들었거나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존재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같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예. 안 돼요. 요게 한 10년 후에 요 제도가 그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게 해당이 되니까요. 지금 30대, 60대를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맞습니다. 역차별성이 되고 예. 지금 40, 40대가 아이 내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끌어나가서 장기로 가면 문제가 이제 완화되겠죠. 지금만 일시적으로 걸리는 어떤 단계적인 어떤 과정이지 예. 이것이 계속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좀 노인네분들은 아무런 지금까지 준비 안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니 지금 일단 끌어서 쓰는 같은 꼴이 됐고요. 앞으로는 그러나 노인도 또 막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 교수님은 그러면 역차별 되어도 좋고 국민연금 지금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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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계산에 앞으로 더 심해지죠.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 지금 있는 상태가 30대 50대가 되고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다 똑같은 룰을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우를 쳐 올려주는 거는 맞지만 나도 그때는 더 부담했지만 다시 받게 된대. 현재 노인분들은 받기만 한다고 되고 밑에는 준다고 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역차별이라 해가지고 이 제도 자체가 뭐 잘못된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기초연금 원안대로 가지고 가기는 재원이 부족하고 일단 수혜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육지책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그 매일경제하고 한길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0%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현재의 과세 체제 안에서도 제대로 세금만 걷어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복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사실 많은 국민은 사실 긴가민가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러면 어차피 증세를 해야 되는데 요즘 또 얘기되는 것은 부자 증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국민들이 70% 가까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던 것은 저는 아주 현명한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잘 꿰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명목 증세가 아니고 실질 증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그 초기는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그 양극화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따로 부자 증세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보편 증세를 하기만 해도 사실 지금 또 이미 20%의 그 상위 소득자들이 80% 세금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위 소득자들 내는 세금의 비율이 다른 나라, 특히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혁혁하게 적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극격하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시기 정도의 21.5% 정도만 해줘도 상당한 숫자에 12조 5천억이 더 생긴다는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증세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 증세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저항이 심하죠? 네, 이게 이 비과세 감면 얘기했지만 그게 총 연 30조뿐이 안 됩니다. 이거 내년에 지금 부채만 들어가도 50조예요. 비과세 하면 싹 없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하경제는 뭐 우리가 뭐 300조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존하는데 요번에 내년도에 5조 5천억을 지하경제 양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은 1조 8천억을 가지고 하겠다. 즉 예. 끌어오겠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 복지를 하겠다고 먼저 정해놓고 돈을 끌어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결국 50조의 부채를 끌어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복지를 확대해가지고 하면 끝내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미 6년 동안 재정 적자 왔고 박근혜 정부도 지금 약속한 것도 억지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요나면 요구도 먹고 하려고 지금 재정 적자고 앞으로는 더욱더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때 그 대선 했을 때 그때의 마음만 가지고 그때 발표한 것만 갖고 다 계산해 보지 말고 예. 진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여당도 야당도 똑같이 약속했던 거죠.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 공약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양당이 다. 예, 집권당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면서 그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고 뭐 국민들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5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긴 결손도 아니죠. 이제 적자 부분이 생긴 부분은 이게 과연 복지를 많이 해서 생긴 적자입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워서 생긴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이런 게 뭡니까? 즉흥으로 돈 푸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은 75% 부자 정세를 100만 유로 이상의 부자들에게 75%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75%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쯤은 따라가는 것이 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부채가 50조가 늘었다는 것이 복지를 많이 해서 늘는 게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호도하시는 거는 호도가 아니고요.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지 않았어요? 예. 그거 보면은 표에 보면 SOC하고 산업하고 중소기업 에너지가 합해서 한 45조, 50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3.5 내지 5.6% 축소 조정을 했고요. 그 복지 분야는 전 100조가 넘 105조를 편성하면서 그 7, 8%를 매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28.3인데 5년 후에는 32.3%가 올라가는 비중을 점차 올려가기 때문에 꼭 복지 때문에 그런다는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운영이 됐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영향이 돼서 부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두 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몰랐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 대표님 막 지금 자료 찾아갖고 뭐 말씀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다음에 보편적 복지 주제 가지고 두 분 한번 제가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오늘 복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그리고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홍기영 교수 두 분 모시고 뭐 관점은 틀렸지만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머리 맞대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을비가 좀 내리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에도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일교차 10도 이상이나 날 정도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설악산 대청봉에는 지금 단풍도 들었다고 하고요. 요즘 날씨는 마치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이 하루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여러분도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 신경 쓰시고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